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오자마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추천하자마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네. 어여 오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어, 그래요. 막, 뉴스가 너무 많죠. 네. 내가 쉬는 거에 대해서 쟤네들이 아나 봐. 내가 쉬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미쳐서 날뛰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좀 더워가지고요. 잠깐만, 우리 선풍기가 없잖아. 우리 따님을 위해서 따님이 언제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할지 몰라서 에어컨 연결하느라고 선풍기를 틀어야 될 그 콘센트가 사라졌어요. 예, 잠깐만요. 음, 아, 노래 한 곡 듣고 계시면, 제가 저기 선풍기를 좀 틀어놓고 올게요. 저쪽 멀리서라도. 예. Fuck you, I hate you, I miss you, I love you. 인사를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미친놈이야. 그래요. 특히 이번 주에는, 특히 이번 주에는, 이 가사가 더욱더 어떤 그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느낌이 오나 봐요? 예. 얼굴은 뽀사시 해가지고 피부병 때문에 군대 못 갔다 오면서 애국을 외치는 남자. 네,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럼 절대. 난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 안 해. 아유, 사람이 너무나 악한 말을 하면 안 돼.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죠. 그죠? 예. 난 좀 그런 것 같아. 이 대한민국이, 예. 이 건전한 남성들에게는, 이 건강한 남성들에게는 군 생활을 의무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대를 안 갔을 때는 어떤 그럴싸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피부 두드러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군대를 못 갈 정도로 군 면제를 받을 정도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흔적도 없는 뽀사시 피부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걸로 저기 군대도 안 갔다 온 주제에 애국을 외치면서 예, 그 죄 없는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어떤 남자. 정확하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 정확하게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 그래요. 자, 지금 지난 한 주간도 난리가 났어요. 그죠? 네. 그래갖고 막 여러분들 막 달려오시면서 어떤 그 느낌,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싶은 막 분노로 다가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네. 우리가, 쟤네가 하고 있는 방향을 가만히 보니까, 근데 우리, 뭐라 그러나, 저희 방송국도 한번 이렇게 좀 오랜만에 돌아봤어요. 예, 돌아보면서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얘네가 우리를 열받아서 죽게 하려는 게 목적이구나. 딱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뭐라는 거야. 예. 자,
아니, 도대체 뭐 무슨 광고가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와? 아이고 이거 쪽지함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요. 네, 오늘 뉴스가 너무 많죠. 그죠? 예, 아주머니 항상 화나 있으세요. 아,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평상시 모습이 그래. 평상시 모습이 그런 거지 화가 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쟤네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를 열받아서 속 터져 죽게 하려는 것 같아. 그쵸? 예. 이 쟤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가령 이제 우리들처럼 이제 정상적인 사고, 예.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고, 민주주의의 그 의미를 알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예, 적어도 중학교만 돼도 요즘 배워요? 예, 적어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의미, 특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제헌절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죠. 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께 그 추천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한홍구 교수, 예, 한홍구 교수님이 2012년 3월 1일에 우리 방송국에 오셔서 방송했던 내용을 보시면,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헌법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이제 제헌헌법이라 그러는데, 1948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헌법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무슨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니, 이게 웬 빨갱이? 그럴 정도로. 그 이승만 시대에, 이승만 지지자들이 만든 헌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그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들부터 해서 굉장히 이 민주주의의 원론들을 잘 다룬 헌법이에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초대 헌법. 그게 이제 그 박정희 전두환의 혹한기를 거치면서 87년에 지금의 체제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오늘은 바로 그런 그 초대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제헌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제헌절 헌법이 만들어진 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휴일에서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이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는 어떤 그 공휴일을 없애버렸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얼마나 중요하면, 예, 역시 이명박답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7월 17일이 까만 날이 됐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주일날이라, 예, 주일이랑 겹치면서 빨간 날이라서 여러분이 잘 모르셨을 텐데, 7월 17일이 이제 까만 날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제헌절을 다시 휴일로 만들어야 된다, 공휴일로 만들어야 된다 운동이 있었거든요. 예.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예, 알려진 바가 없어요. 휴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크게 의미를 못 뒀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방송이라든가 여러 그 분위기, 사람들의 입소문이나 소위 동네에서 막 그 구전 홍보단, 소위 그 친정부 구전 홍보단은 오늘이 제헌절이라는 얘기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아요. 대신 뭘 강조하죠? 초복을 강조하죠. 그죠? 예, 초복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제 그 닭 먹어야 된다, 뭐 몸보신 해야 된다. 그래서 초복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쵸? 예.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초복보다 중요한 게 제헌절인데, 네, 헌법을 만든 날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날인데, 닭을 잡기 위해서, 그거구나. 내가 몰랐네. 막 닭을 잡기 위해서, 닭을 잡고 싶다라는, 닭모가지를 비틀고 싶다는 어떤 욕망 때문에, 그래서 초복을 강조하는, 근데 거기까지는 몰랐지. 역시 우리 민중이 너무 똘똘하기 때문에 내가 거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 닭모가지를 치고 싶은 마음이 어떤 초복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오늘은 그래서 묘하게도 이 초복이라는 의미와 제헌절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어떤 크로스되는, 네,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었군요. 죄송해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닭의 닭권 보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닭이 무슨 죄입니까? 네, 닭이 무슨 죄예요? 그 죄 없는 닭을 왜 그 더러운 얼굴과 더러운 이름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냐 이거죠. 예. 여러분, 닭은요, 우리 인간에게 매우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예. 달걀도 낳아주지요. 정말, 고단백, 이 저지방 닭가슴살로 건강식을 또 재원하고 있지요. 예, 닭이 무슨 죄예요? 예, 저는 이 닭권이라면 이해를 못하시는 객권운동, 객권 보호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또 멍멍객권으로 또 이해하시는 분 있잖아. 그래서 닭권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닭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예, 닭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닭과 그 닭을 연결을 못 시켜서 다른 닭이 뭔지 내가 말 안 했어. 그지? 다른 닭이 뭔지는 내가 말 안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을지어다. 예, 그 닭과 그 닭을 연결시키지 못해서 왜 이다지 초복을 중시하는 분위기인가. 예, 그 부분을 살짝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왠지 3년 전부터, 예, 원래 이제 복날이 되면 닭 얘기가 옛날에 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 수박 얘기가 많이 나와. 그죠? 뭐 수박이라든가 다른 복날 음식, 하다못해 뭐 민어를 먹으라는 둥, 예. 뭔가 다른 음식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왠지 복날에 닭 잡는 게 마음이 아픈 어떤 방송가의 배려가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요. 자, 거기까지. 예, 특히 제가 닭 얘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알못 낳는 닭 이런 표현. 예, 저는 그런 표현 굉장히 혐오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는, 누군가 정치 권력을 비판할 때는 우리가 정당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인권을 모욕하는 그런 식의 표현은 저는 싫어요. 우리 방에서는 뭐 알 못 낳는 닭 이런 표현은 굉장히 혐오합니다. 예, 다시 그런 표현 쓰시면 바로 강퇴해요. 예, 뭐 씨 없는 수박 이런 얘기도 저는 농담 아니고 진짜 싫어해요. 예, 씨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는 정말 우리 방송의 시청자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아서 예, 스스로 그런 농담은 하지 맙시다. 우리들 격 떨어져요. 아니 네가 국정원이야? 네가 좌익교수야? 그렇게 저질스러운 농담을 해. 우리가 누구라고 딱 집어서 이제 물론 씨 없는 수박이나 알못 낳는 닭이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왠지 기분이 나쁜 거야. 네가 국정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원 수준의 그런 저질 농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되겠어. 언니스가 불렀어요. Shut up! 요즘에 막 세상이 너무나 험해가지고 골치가 아프네. 매니저한테 쫓겨났다고 지금 쪽지 보내신 님 있잖아요. 예, 저한테 그렇게 쪽지 보내시면 블랙돼요. 예, 망치 부인님 급히 할 중요할 말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꺼져. 나한테 전화하지.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돼요. 예, 고소할 거예요. 예. 물론 저도 옛날에 전화 받았죠. 네. 물론 자기들 입장에선 다 중요해요. 인생을 건 중요한 순간들이죠. 예, 로또 번호 몇 번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7년, 8년에는 저도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전화도 받았어요. 밤 11시쯤 되면 늘 혀가 꼬인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하시죠. 다른 번호로? 예, 다른 분들이에요. 예. 망치 부인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안 끊어. 30분 듣다 끊으면 4시쯤 또 와. 4시쯤 또 와고, 망치 부인님! 뭔 말인지 그다음부터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안 끊어. 예, 그래서 저는 절대 전화를 안 받아요. 예. 여러분들이 뭐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중요하고 길게 할 말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세요. 네, 우리 그러니까 포털에서 망치 부인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의 그러니까 컴퓨터로 접속하셔서 망치 부인을 검색하시면 저의 개인 방송국으로 연결이 돼요. 아프리카 개인 방송국으로.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하셔야 됩니다. 예, 컴퓨터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 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 타블렛 PC에서는 구글로 들어가시면 아프리카로 연결이 되고 거기서 이제 망치 부인 그 개인 방송국으로 들어오시면 망치 부인의 판결문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우리 망치 부인 매일 보여드리는 이야기 밑에 뭐가 나오냐면 저의 이메일이 나와요. gtv7africa1@gmail.com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긴 사연은. 예. 그리고 문자로 하실 분들은 010-2294-2016 문자를 보내실 수 있어요. 전화하시면 고소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집 주소 예 공개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 미친놈들이 우리 집 주소라고 인터넷에 막 쓰고 다니는 거야. 그게 어디서 얻은 정보냐? 남편이 서울특별시 시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주소는 공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마치 내가 뭔가 숨기는 것처럼 막 그 주소를 저기 쓰고 다니는 놈들이 있어서 아예 우리는 공개를 딱 해놨어요. 예, 대신 사전에 허락 없이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예, 그동안은 막 쥐들 멋대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어떤 여자분이 2시에 만나자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그 만두 10개를 들고 찾아오신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남자분은, 저기, 망치 부인님을 보면서 운명이라고 느꼈다나 뭐 이러면서 막, 여기 12층까지 잠입했어. 그런 적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무슨 전자파로 국정원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네. 경비원을 불러서 내쫓았죠. 예. 앞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절대 그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찾아오셔도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메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긴 얘기는 하셔도 되지만, 쓸데없이 말이 긴 사람들, 예, 그 초장에 처음 5줄 안에 주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압축적으로 주제를 쓰시고, 근거들을 쓰시는 건 제가 읽지만,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진다? 안 읽습니다. 예, 바로 삭제하고, 예, 수신거부로 들어가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막 쪽지로, 예, 아프리카 쪽지로 매니저가 강퇴시켰다라고 항의하신 님, 수신거부 됩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수신거부 한 다음에 제가 수신거부 푸는 방법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하고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텔레그램을,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텔레그램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텔레그램을 까실 때, 꼭 처음에 전화번호, 맨 처음에 텔레그램 앱을 딱 다운받으면 전화번호 입력하라고 그래요. 망치부인 전화번호 입력하면 죽여버릴 거야. 날마다 내가 나에게 닥쳐오는 그 코드 번호들 때문에 환장할 것 같아. 그런 짓 하면 안 돼. 내 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여러분의 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전화기로 6자리인가 6자리 정도의 비밀번호가 가요. 그럼 이제 그 비밀번호 코드를 받아서 여러분 전화기에 그 쓰시는 거예요. 전화기에 입력을 하시면 이제 드디어 텔레그램이 깔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망치부인 전화번호를 그 뒤에 망치부인 그러니까 저의 문자 번호, 망치부인 문자 이렇게 입력하세요. 전화 걸면 안 되잖아. 망치부인 문자만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저장을 하시면서 010-2294-2016을 저장하시면 한 반나절쯤 지나면 텔레그램에 제가 뜹니다. 그러면 저한테 일반 대화를 신청하시면 돼요. 비밀 대화나 단체 대화 하지 마세요. 가장 황당한 경우는 예, 단체 대화를 신청하신 다음에 나가버린 경우죠. 예. 자기가 대화방을 만들어 놓고 나가. 대화방 만들면 죽여버릴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문자보다 제가 텔레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보안상의 이유로 전화기를 계속 지워요. 예, 전화기를 계속 삭제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의 문자가 싹 지워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텔레그램으로 보내놓으신 내용은 언제든 텔레그램을 다시 받으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보내신 내용은 살아있지만 문자로 보내신 것들은 예, 제가 고소할 내용이 아니면 삭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텔레그램이나 메일을 통해서 긴 이야기는 해주시고요. 전화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냐? 여러분은 혼자잖아. 그죠? 나에게 긴급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혼자잖아. 근데 내가 받아야 되는 전화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래서 나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네. 옛날에 우리 방 시청자 200명일 땐 전화 받았지. 그때도 왜 미친놈들이 새벽에 4시만 되면 사랑한다고 지랄 연병을 떨어가지고 내가 몇 번 쫓겨날 뻔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전화 안 받으니까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평균 시청자가 4,000명이야. 그러면
200명일 때 미친놈이 하나였으면 4,000명이면 20명 정도 되겠지? 절대 안 돼. 예, 그래서 전화나 문자 하지 마시고요. 난 내가 요즘에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지금 방송을 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꾸만 이렇게 막 그 텔레그램이나 메일이나 문자를 많이 보내시면, 제가 이제 계속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럼 눈 회복이 늦어져. 우리가 적어도 이제 8월 15일 지나면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망치분이 8월 15일 정도까지는 집중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15일 이후에 망치분이 다시 매일 정규 방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래요. 이제 한 달 남았어, 한 달. 한 달만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근데 한번 해보니까 방송을 이렇게 좀, 근데 내가 해보니까요. 몰라. 지금은 이제 컨디션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한 3일 쉬면, 한 3일 정도 쉬면, 그 최소한 이틀 정도를 쉬면 몸이 좀 회복되는 것 같아. 근데 하루 쉬고 방송하니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방송하고 화요일 방송할 때는 좀 이렇게 그 기운이 나는데, 그 화요일 방송하고 목요일 방송할 때는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적어도 한 이틀은 쉬어야, 이틀은 쉬어야 그 뭐라 그러나 정상이 회복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름이라 더워서 그러겠지. 여름이라 더워서 그러고 그동안에 너무나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진기가 고갈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많이 기를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보니까 이 안구 건조증이 이게 영양 상태하고도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이어트를 잠정 중단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먹었더니 많이 이제 그 고단백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한 다음에 부작용으로 살은 좀 찌고 있지만, 눈이 좀 뻑뻑한,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너덜너덜해지는, 시야가 조각나는 그 증상은 사라졌어요. 그게 좀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그 안구 건조증이 영양분하고 관계 있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눈 영양제가 따로 있는 거라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안구 건조증이 그 영양 상태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눈 영양제가 따로 있는 거래. 예. 그래서 그 원래 안구 건조증 걸린 사람들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몸에 좋은 비타민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기름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만 우리 딸내미가 뭐랬는지 알아? 엄마 이름 바꿔, 방구 부인으로. 똥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자다가 내 방구 냄새에 내가 기절할 것 같아. 이게 그 원래는 그 뭐라 그러나, 내가 그 저기 요구르트를 사과 맛 피워 먹으면서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굉장히 이 장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몸이 나빠지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나빠지면서 장내에 그 유해세균, 그게 유해세균이라며. 그 유해세균이 막 번성하나 봐. 그래갖고 이제 지금, 딸이 방구 부인이라고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빨리 똥을 빼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고기, 밀가루, 기름진 거, 이런 게 속을 나쁘게 해. 속도 아프고, 그 다음에 변도 안 좋게 하고,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대장암이 더 많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기름진 고기 때문이에요. 고기 많이 먹고 밀가루 많이 먹으면 그 대장암이 걸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음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밀가루들이 미국산 밀가루들이고, 그 미국산 밀가루들을 그 표백 처리해갖고 오는 과정에서 그 안 좋은 성분들이 많대잖아. 그래서 그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기름진 고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기름진 국물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그게 이 대장암의 원인이 된대요. 특히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그 육식이 몸에 안 좋대잖아. 붉은 고기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건강에 안 좋고 장에도 안 좋으니까 많이 안 먹는 게 좋아요.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근데 그런 것 같아. 이제 갱년기 여성들이, 내가 이제 갱년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48이니까. 갱년기 여성들이 저처럼 막 기운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딸리니까 특히 아줌마들이 전부 다 뭐 먹어? 고기 먹으러 다니잖아. 막
월요일마다 식당 가면 난리도 아니야. 월요일에 식당 잡으려면, 월요일날 점심 먹으려면 미리 예약해야 돼요. 한 11시부터 가서 줄 서야 돼요. 아줌마들이 보글보글하고 그냥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갱년기 여성들이 뭐라 그러나,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게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는 거야.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기운이 딸리는 거야. 기운이 딸리니까 자꾸 고기 기름진 걸 먹어. 근데 이게 에너지원이 되지는 못하면서 결국 비만만 되는 거야.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살이 찌는 이유가 자꾸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기름진 음식을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름진 음식을 먹어봤자 그게 에너지원으로 변화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살만 찌고,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막 10kg, 20kg씩 살이 막 갑자기 불어나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이제 제가 먹어보니까요, 실제로 그 에너지원은 녹색 채소가 확실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육식보다 채소가 더 좋아. 예. 육식보다 채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같이 막 기운이 떨어진 사람, 뭔가 이렇게 면역력이 막 약해진 사람들은 그냥 채식만 갖고 안 되고 비타민 같은 것들을 보충을 좀 해줬어야 됐나 봐.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이 육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만 찌지 전혀 도움이 안 돼.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과연 우리에게 건강한 음식이 뭔가. 근데 가만 보면 말이에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부잣집 도련님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었는데 늘 병약했어. 힘도 못 쓰고. 근데 머슴들이 그냥 밥만 먹어도, 그냥 채소에 밥만 먹어도 그냥 뭐님? 그랬잖아. 그러니까 육식이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는 편견인 것 같아. 채식이 훨씬 더 에너지원으로서의 능력이 더 뛰어난 게 아닐까? 예. 참고로 우리 신랑 채식을 좋아해요. 육식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자, 뭔 또 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요. 그래, 삶은 달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달걀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달걀 자체를 먹지 않는다고. 예, 그런 이제 알로 된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한테 보내주시는 닭은, 주로 이제 막 고산지대에서 키운 방목한 닭이 낳은, 달걀. 이 달걀들은요, 이렇게 딱, 특히 우리가 이제 계란 프라이를 했을 때 프라이팬에 쫙 퍼져나가는 어떤 넓은 면적, 어린 시절에 프라이 크기로 많이 싸웠어요. 우리 식구들끼리, 자식이 4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프라이 어차피 다 똑같은 하나인데 좀 더 넓게 구워진 거가 왠지 더 양이 많은 느낌이 들잖아.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진짜 날마다 이 밥상에서 칼부림이 났었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안 신선한 달걀이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넓게 퍼진 달걀은 안 신선한 달걀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안 퍼지는 달걀이 더 신선한 달걀인데 그때 몰랐잖아.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때 힘이 제일 셌거든, 우리 식구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제일 큰 달걀을 이제 챙겨 먹고 그랬었는데, 좌우지간, 예, 좌우지간 이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 집에 보내주시는 달걀의 문제점. 아니 달걀 프라이를 탁 깼어. 근데 어머 얘가, 아니 달걀 프라이 이렇게 퍼져야 되잖아. 안 퍼져? 그냥 딱 프라이팬 위에 탑을 쌓고 딱 앉아있어. 무슨 달걀로 만든 똥처럼 탁 이렇게 두껍게 안 퍼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이게 두두 찌르고, 예, 쑤시고 막 이렇게 틈을 벌려야 간신히 이렇게 쫙 퍼지는. 예, 너무 싱싱해서. 그리고 막 알맹이도 막 주황색이야. 너무 신선한 알맹이. 알맹이는 안 터져. 아무리 찔러도 안 터져. 그리고 막 흰자 터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예. 그게 이제, 예. 그게 신선한 달걀이에요. 그게 무슨 고산지대에서 높은데 방목한 닭이 나왔대. 어우, 가끔 무서워. 이 달걀이 냉장고 안에서 혹시 알을 낳아도 너무 건강해서. 하여튼 좌우지간 제가 그런 달걀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근데 기운이 딸린다고 내가 그리고 눈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을 자꾸 많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했더니, 아우, 이렇게 살이 찌고 똥냄새가 그냥, 아유, 이러다 이혼당할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오늘 또 중요한 얘기는 뭐냐.
사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견딜만 하셨나요? 예. 사실 이제 지난 한 주간의 딱 느낌이 터키 쿠데타까지 일어났잖아. 그죠? 예, 터키의 쿠데타까지 일어나고 성주에서 막 걔 누구야? 황교안을 막 감금을 했네, 뭐 탈출을 했네, 막 그런 얘기 들려오고, 그죠? 그다음 프랑스에서도 또 테러 났잖아요. 그죠? 프랑스 테러, 터키 쿠데타, 그다음에 이 성주 사태, 사드 배치,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동시에 들려오니까 사실 어떤 느낌들이 들으세요? 망치부인 얘기가 기억나왔어야 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죠? 예. 제가 그랬잖아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정말 이게 이제 옛날 말로 치면 말세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야. 종말의 징조들이야. 예.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온 세계가 막장이야. 전 세계가 막장이야. 거기다 미국의 트럼프 지지율 상승까지. 그죠? 제가 볼 때 파리 테러, 그 다음에 프랑스 테러, 니스 테러죠. 니스 테러, 그 다음에 터키 쿠데타, 트럼프 지지율 상승 나는 같은 급이라고 봐. 예,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도 같은 급의 충격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주 군민들의 투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예, 그래서 이것도 일부러 성주에다가 하는구나. 군민들이 적으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적게 하고, 그래서 막 고립시키려고. 근데 성주 군민 이외의 사람들은 투쟁의 결합을 못하게 외부 세력이라고 딱 단정을 짓잖아요. 그죠? 외부 세력이라는 말로 딱 고립을 시키는 거야. 옛날 광주 고립시키듯이 지금 성주군을 고립시켜서 고립 섬멸시키려는 것 같아. 좌우지간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굉장히 불안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 시대에는 사실 외국의 뉴스들을 그렇게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국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돼. 한 15년? 그죠? 예. 우리가 외국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기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5년 이전에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몰랐어요. 예, 잘 몰랐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어떤 흐름과 현상을 못 봤던 거지. 그죠? 예.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막 보면서 막 너무나 끔찍한 게, 너무나 끔찍하고 놀라운 게 그런 내용을 우리가 동시에 보기 때문에, 막 세상이 나빠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옛날에는 몰랐던 거야. 옛날엔 이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온 세계가 같이, 그러니까 온 세계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안감은 이제 가중되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이 사이비들이 막 설쳐요. 사이비 종교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이비 종교도 아니야. 사이비들이 나타나가지고, 혹세 무민을 합니다. 미약한 영혼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전재산을 털어먹는다든가, 성적인 침탈을 한다든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될 때야.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 흐름들을 제대로 봐야 된다. 예, 이 흐름들을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 사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소위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면 틀림없이 종말이다. 인류가 이제 좀 멸망의 때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96년 아니야. 그럼 1999년에 세계가 망한다라고 지랄 연병이 났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바라봤다면 이 세상이 종말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세상의 종말로 가고 있느냐?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전 맞다고 봐요. 이 종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막 지구가 전체적으로 다 막 불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종말의 모습인데, 사실 이 종말이라는 건 뭐냐? 공룡이 사라졌던 것처럼. 그죠? 예, 공룡이 사라졌던 것처럼, 아니면 지구상의 많은 동물들이 멸종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인류가 지금 멸종의 시기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인류가 멸종의 시기로 가고 있는데 이 왜 멸종의 시기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이 탐욕이 끊임없는 그 탐욕은 탐욕을 불러. 돈을 벌면 돈을 더 벌고 싶어 해요. 네. 저런 무개념 채팅은 블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돈을 갖게 되면 돈을 좀 더 벌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는 거야. 본질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어떤 가치와 존엄성을 스스로 상실해버리고, 탐욕에 자신을 맡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전 세계의 이런 모습, 터키 쿠데타나, 니스 테러나, 미국의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재앙이야. 이 재앙의 근원이 뭔지를 봐야 돼요. 과거에는 어떤 그 종말적 재앙, 종말로 가는 재앙의 근원이 어떤 미지의 악마의 힘이라고 봤던 거잖아. 말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 그러니까 인류가 종말에 들어가는 건 어떤 미지의 사탄,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사탄이 나타나서 인간을 막 멸망시킨다.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종말로 가고 있는 종말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지금 멸종의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인류가 멸종의 위기로 가는 원인이 뭐냐면 이런 어떤 미지의 사탄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주의 유성이라든가 별하별 어떤 그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인간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탐욕이야. 결국은 탐욕이야. 어떤 탐욕이냐? 소위 지금 1%의 금융자본, 1%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이 그 금융자본이 인류를 이 멸종의 길로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그 1% 금융자본의 탐욕이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 속에서 이 1%가 어떻게 99%의 인류를 멸종시키느냐 하면 99%의 인류 중에 이기심과 욕심을 가진 자들을 특별히 걸러내요. 그들을 이용하죠. 그들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 선거 때 돈을 뿌리는 방법이래. 선거 때 돈을 뿌리는 이제 선거들을 하는 거야, 이놈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맨 처음에 입소문을 잘 낼 만한 사람들한테 돈을 쫙 뿌린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그래 놓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사람을 데려와라. 그런데 그럼 이제 얘네들이 10만 원씩 받고 한 10명씩을 데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 10명씩을 딱 데려오면 걔네들한테는 돈을 10,000원씩 준 다음에 좀 기다려라. 그럼 돈을 더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선거가 끝난다는 거야. 선거가 보통 한 15일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딱 이제 10만 원씩 뿌려갖고 야, 돈 받으러 가자. 그렇게 오면 그 다음에 이제 10,000원씩을 딱 주고 좀 기다려라. 나머지를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준비한 돈이 오거니까 일단 이걸 나눠 갖고 그 다음 더 줄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선거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표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입소문을 내게 하고 그래서 대세를 만들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1%의 금융자본이 세계의 99%를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위 어중간한 중간자의 탐욕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한테 뭘 뿌려. 그냥 떡고물을 주는 거야. 떡고물을 솔솔솔솔 뿌려가지고 이 떡고물에 이제 눈이 확 깨까닥 돌아간 새끼들이 이제 막 미디어를 장악하고 우리도 귀족이 될 수 있다. 그것들은 결국은 앞잡이거든. 그 힐러라는 드라마 봤어요? 힐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금은 다시 보기도 어려워. 근데 그 힐러라는 드라마에 보면 거기에 그 남자 주인공 박상원이 맡은 역할. 박상원이 맡은 역할. 그게 뭐냐 하면 소위 이제 천민 출신의 우리 같은 이제 서민 출신의 언론계에 성공한 자. 그 애가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결국 그런 애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이용하는 거야. 뭐 이정현이라든가 소위 지금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애들을 이용하는 거야. 그런 애들을 이용을 해서 그들이 노리는 게 뭐냐 하면 결국 그들의 탐욕, 걔네들한테 뭔가 떡고물을 주고 그 떡고물에 환장을 해가지고 막 지저대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결국 그 뒤에 말 없는 1%는 실익을 다 먹어. 얘네들은 앞에서 욕바지로 쓰이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애들이야. 욕바지로 쓰다가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의 금융 자본이 세계를 똑같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 내가 볼 때 트럼프는 그들에게 그런 존재일 거라고 봐. 내가 볼 때 트럼프가 그 1% 금융 자본에게 그런 존재일 거라고 봐요.
욕바지로 쓰다가 필요할 때 제거해버리는 빈라덴이나 후세인처럼 욕바지로 필요할 때 쓰다가 혼란을 일으키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욕바지를 쓰다가 어느 순간 버리고 대대적으로 죽이면서 박살내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 객관화 시켜야 돼. 객관화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걸 객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무서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더욱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욱더 겁이 나는 거야.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일의 원인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일을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방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1%의 금융자본이 각 나라의 미디어, 각 나라의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의 99%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각 나라의 우파,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테러범들이라든가 쿠데타 세력이라든가 그런 애들을 동원을 해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끊임없이 서민 다수를 위협하면서 결국 목적은 지네 1%의 이익이에요. 우리 방송에서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금지어가 있는데 그 금지어 중에 하나가 일루미나티라는 표현이에요. 들어봤어요? 일루미나티. 이런 표현이 뭐냐? 일루미나티 내지 또 뭐라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라는 말을 우리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이야기의 그 기원은 뭐냐면 이게 1990년대에 확 퍼진 이야기예요. 1990년, 80년대, 90년대에 확 퍼진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이제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그 유럽에서 중세 유럽의 영주들이 기사단을 꾸려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되찾으러 갔잖아. 그 십자군 전쟁이잖아. 근데 그 십자군 전쟁으로 가서 실제로 원한 목적이 예수의 후손을 찾는 거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혼했단 말도 없지만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랑 붕가붕가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 애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 애의 씨를 받아가지고 찾아다가 이 유럽의 어느 섬에서 그 애를 지키는 그런 그 예수님의 피를 그 씨앗을 지키는 기사단이다. 이런 개소리가 근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재물을 자기네들이 가져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딘가 모아놨다. 그래서 그 자본이 결국 지금의 세계를 움직이는 대자본이 됐다. 그런 얘기야. 그게 이제 소위 그 소설책으로도 나왔잖아요. 그 소설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전파되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성배라는 개념을 그 성배라는 게 미국인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미국에서 나온 얘기야. 결국은 이 프리메이슨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프리메이슨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그 소위 1% 금융 자본. 한마디로 세계 주식시장을 장악한 놈들이야. 세계 주식시장을 장악한 다보스 포럼 같은 애들인데 자기네들을 신화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야. 뭔가 오랜 전통을 가진 신화적인 존재,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이라기보다 절대 권위를 가진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함부로 자기네들에게 대적하지 마라. 너희들은 우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복종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프리메이슨 이야기의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이야기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1% 금융 자본을 미화하는 거야. 뭔가 대단히 권위 있고 전통 있는 존재로 미화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 프레임을 깨지 못하도록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뭐 프리메이슨 이야기면서 지금도 망치 부인님 아마도 나한테 중요한 얘기 할 말 있다는 거 혹시 프리메이슨 얘기 아니야? 죽여버릴 거야 진짜. 그 프리메이슨 이야기를요 우리 방송에서는 절대로 아이들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야. 우리 방송에서 소통 못하게. 그 프리메이슨 이야기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본질을 흐려서 뭔가 대단한 조직이 있는 것처럼 대단히 권위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숨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현혹되면 안 돼. 그런 놈들이 혹세무민한 새끼들이야. 결국 얘네들은 뭘 가리고 싶었냐 하면 일찍이 이제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 현재 미국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만드는 애들이 누구냐? 이게 유대 자본이다. 유태인들의 자본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무기자본에 투자를 했고 그들이 전쟁으로 돈을 번 다음에 끊임없이 전쟁에 중독이 돼서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1970년대, 80년대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그 대중적으로 만들어낸 게 프리메이슨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비판이었는데 결론은 미화. 그리고 어떤 그 범접할 수 없는 권위적인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항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잘못 왜곡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본질은 뭐냐? 본질은 뭐냐 하면, 결국은 1% 금융자본이고 이 금융자본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금융자본의 뿌리가 뭐냐? 여러분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알죠? 예,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보면 그 샤일록이라는 고리대금업자가 나와요. 그 고리대금업자가 유태인이야. 그 고리대금업자가 유태인이야. 이 유태인들이 사실은요 굉장히 똑똑한 민족은 맞아요. 역사와 전통이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 자기네들의 지식을 끊임없이 그 함축을 해서 그걸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야. 그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그 탈무드란 내용이 전 세계에 수십만 종으로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탈무드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아직까지 전체 탈무드가 책으로 완판된 적이 없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한 3,000년 전부터 자기네들의 그 지식을 축적을 해서 후세에게 전해준 거야. 그게 탈무드야. 그러니까 그 탈무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발달하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제 그런 축적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땅을 잃었잖아. 결국 그들의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이 결국은 그 잡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러면서 나라를 잃었고 전 세계에 퍼져 살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퍼트려져 살면서 이놈들이 한 짓이 뭐냐면 고리대금업이야. 그래서 이제 그 15세기, 16세기에 소위 이제 그 신학로가 개척이 되고 십자군 원정 이후에 유럽의 역사 중에 십자군 원정이 11세기부터 13세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대 로마로 가면 고대 로마가 만들어진 건 기원전 5세기경인데 그 고대 로마가 망한 게 기원 후 서기 5세기경에 망한단 말이야. 천년제국 로마가 망하면서 로마가 망할 때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나눠진 상태에서 동로만 유지가 되고 서로마만 망해. 그래서 서로마가 어디냐? 소위 이제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이런 데가 서로마 영역이었어. 근데 이제 그 지역이 그 고대 로마가 무너지면서 누가 들어왔냐? 게르만족 이런 애들이 이제 이동을 해오는 거야. 게르만족은 왜 내려왔냐? 훈족. 소위 이제 우리의 초원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중국과 몽골 위쪽에서 그 초원지대에 살았던 유목민들 무시무시한 그 훈족들이 남하에 오면서 그 밀려나간 게르만족이 그 게르만족 이런 애들이 서로마 쪽으로 쭉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서로마의 게르만족의 용병들이 있다가 얘네들이 난을 일으켜서 서로마를 멸망시킨단 말이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무식하다는 거야. 힘은 세고 무식했다는 애들이지. 그 힘세고 무식한 애들이 서로마를 장악한 다음에 자기네들의 권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서로마의 이제 그 서로마 동로마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그 서로마 교황이 사라진 거야. 황제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교황이야.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그거 어디야?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바티칸 공국이라는 독립국을 만들어서 거기 교황이 살잖아. 그 교황의 역할이 뭐냐 하면 결국 그 서유럽의 그 무식한 게르만족들에게 네가 왕해라. 네가 이 동네 짱해라 이렇게 인정해줬던 게 교황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교황은 맨 처음부터 그 6세기경에 나타났을 때부터 얘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무식한 게르만족의 권력을 인정해주는 역할 대신에 돈을 받는 거지. 돈 받고 권력을 인정해주는 게 그 교황의 역할이었어요. 6세기에.
그래서 그 교황이 6세기 처음 태어났을 때 별로 큰 역할이 아니었는데 점점점 교황이 힘을 갖게 돼. 왜냐하면 이제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끊임없이 이제 그 게르만 영주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점점점 확대가 된 다음에 결국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거야. 십자군 원정을 떠난 목적은 뭐냐면 이 동아시아에서 들어오는 그 신비한 수입품 그거를 직항로로 갖고 싶어서. 그래서 보통 이슬람에서 사갖고 왔는데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사서 썼는데 그게 아까운 거야. 지네들이 직접 원가를 사고 싶은 거지. 결국은 이 교황청의 탐욕, 그 탐욕이 이제 십자군 원정을 불러. 그래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만들어진 그 뭐라 그러나 십자군 원정의 목적은 실제로 동방무역로, 중국과 인도하고 무역하는, 중국이나 인도가 그 당시에 훨씬 뭐라나 로마보다 발달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가 제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음수, 마이너스의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잖아. 19단까지 외운대잖아 인도가.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수천 년 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똑같이 수천 년 된 지식을 축적을 해놓은 게 중국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문물,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문물, 그 인도 앞에 있는 스리랑카 이런 데서 오는 향신료 이런 것들을 좀 싼 값에 사고 싶은 그 욕심이 이제 예루살렘을 되찾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십자군 원정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예루살렘을 차지했는데 별로 예루살렘에 신경도 안 써. 그래놓고 결국은 뭐냐면 이슬람 세력하고 싸워가지고 동방 무역로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죠. 왜? 이슬람은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아까 서로마가 망할 때 476년에 서로마가 망할 때 동로마는 안 망했어. 그래서 언제까지 1453년까지 유지가 돼요. 동로마가. 그러면 1500년을 간 거야. 1500년 동안에 축적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동로마야. 근데 이 동로마가 이제 그 다음에 근데 그 동로마보다도 강했던 게 누구냐? 여기 아시아. 소위 그 아시아 오리엔트 문명이 소위 동로마에게 영감을 준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휴머니즘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이 그러니까 오리엔트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발달했단 말이야. 그 문화의 산물이니 그들이 가진 제도, 그들이 가진 문자와 철학과 그 지혜가 그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슬람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군 원정은 실패를 해. 그리고 애들이 돌아가는 거야. 근데 돌아가면서 얻어간 게 화약하고 나침판이야. 일단 중국에서 온 거잖아. 화약하고 나침판을 얻어갖고 유럽으로 가. 그래서 얘네들이 유럽에서 한 일이 뭐냐? 야, 이슬람 저것들은 무찌를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으로 가지 말고 대서양으로 어떻게 나가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가보자. 신항로 개척이 만들어지는 거야. 십자군 원정 11세기부터 13세기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자군 원정 이후에 얘네들이 이제 막 십자군 원정을 가면서 동로마도 또 구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터키를 보면서 우와 그래갖고 이제 그 비잔틴 문명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잔틴 문명도 봤지, 동유럽 문명도 봤지 이러면서 뭐가 생기냐 하면 유럽에 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뭔가 좀 이상해. 교황이 얘기한 게 대서양 네모나다고 저기 끝에 가면 절벽에 떨어진다는데 거짓말 같아. 이런 얘기들이 도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기 오리엔트에 가서 보니까 지구가 동그랗다는 게 상식이 되어 있는 거야. 지구가 동그랗다는 게 상식이야. 우린 네모났다고 생각했는데 네모냐 동그라미냐? 뭐 무한도전도 아니고 아니고 삼시세끼였나? 네모냐 동그라미냐 막 논쟁이 벌어지고 이 속에서 이제 얘네들이 지구란 무엇인가?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감을 잡는 거야. 동양 과학을 이제 맛을 본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신학 중심의 소위 서양의 교황청이 요구하는 약간 조금 그 무식한 논리, 그들의 그 무식한 논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소위 천주교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동양 철학들이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르네상스야. 그래서 서로마 지역에 르네상스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이 르네상스라는 개념은 신본주의의 반대말, 한마디로 교황이 지배하던 서유럽의 교황의 주장이 아닌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추구했던 인간 중심의 철학,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야기했던 고대 그리스의 과학,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이제 만들어져. 그러면서 소위 이제 화약하고 나침판을 가지고 야 그때 이제 애들이 보는 거죠. 야 씨발 우리가 뭐 귀족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뭐 공주 왕자를 어떻게, 요즘 공주는 잠도 안 잔다. 뭐 잠을 계속 자야 어떻게 뽀뽀라도 한 판 해가지고 저 신분 상승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용이 살아있어야지 한 판 목을 벨 텐데 용도 안 보이고 공주는 잠을 안 자고, 뭔가 우리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신학로 개척을 가는 거야. 새로운 이제 길을 찾아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야 되는데 적도를 통과하다가 다 뒤지는 거지. 그래갖고 그 더운 적도를 통과하다 다 죽고 살아남은 애들이 아프리카의 끝을 본 게 희망봉이잖아. 희망봉을 보고 드디어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했는데, 이 길은 가는 동안에 노젓는 애들이 많이 죽어. 그러니까 이게 그 적도를 통과하는 길이 사실은 좀 위험했던 거야. 그때 이 콜럼부스가 1492년에 나타나가지고, 발상의 전환, 너 달걀 세워봐. 근데 유럽의 귀족들이 달걀을 막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콜럼부스가 딱 삶은 계란이죠. 삶은 계란을 딱 밑에를 깨갖고 세웠잖아. 그러니까 막 귀족들이, 야, 이거 반칙이다, 이 새끼야. 막 그러니까, 반칙이 어딨냐. 깨지 말라는 얘기 없었지 않냐. 이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다. 새롭게 생각하자. 우리가 끊임없이 동쪽으로만 갔는데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한번 가보자. 지구가 동그랗다는데. 그래서 이제 가자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제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이 콜럼부스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래요. 이탈리아 사람에서 또 콜럼부스가 그 스페인에서도 거절당하고, 포르투갈에서도 거절당하고, 스페인의 자본인가를 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누리끼리 한 애들이 막 벗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인도다! 그러면서 서인도 제도라고, 평생 여기가 인도라고 주장을 하다 죽었는데,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름이 인디안이야. 근데 이게 그 아메리고 베스부치라는 애가 가보니까 듣던 바하고 달라. 인도의 문명하고 많이 달라. 인도는 그 당시에 막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그 공중 목욕탕이 발달되어 있고, 도로가 다 이렇게 다 발달이 잘 돼 있는데, 얘네들 막 말만 타고 다니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신대륙인 걸 알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메리고 베스부치 자기 이름 붙여갖고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콜럼부스는 죽 써서 개준 거죠. 죽 써서 개주고, 콜럼부스는 서인도 제도라고 하고 죽고, 아메리고 베스부치가 나타나서 아메리카 대륙인 걸 알아내고, 그러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특히 남아메리카에 아주 그 많은 자원을 유럽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야. 유럽으로 그 아메리카에 많은 자원이 들어오는 게 15, 16세기. 그래서 그 엘도라도의 전설. 그래서 금광 캐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금 캐러 간다고 죄 목숨을 걸고 갔다가, 머리 벗겨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껍데기 벗겨갖고 죽이고 그런 거야, 원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좌우지간 그 엘도라도의 전설, 한마디로 이제 이 황금을 찾는 이 탐욕. 거기서 들어온 남아메리카의 황금이 결국 유럽에 들어가서 뭘 만들었냐? 상업 자본의 뿌리가 되는 거야. 돈.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었어.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죠? 이게 결국은 이제 유럽에 황금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물물교환이었다고. 주로 다 물물교환이고 힘센 애가 짱 먹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제 그 남아메리카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양의 황금이 유럽의 물가의 변동을 가져오고, 그게 상업 자본으로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그 돈, 여러분 그 미녀와 야수 있잖아. 미녀와 야수라는, 미녀와 야수라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아버지가 뭐 한 사람이야? 소위 그렇게 선박에다가 투자했던 아버지잖아. 미녀의 아버지가 선박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 이제 얘기의 배경이야. 그래서 좌우지가 이제 그 선주들이 그 투자를 해서 그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무역을 통해서 상업 자본을 형성하고, 그게 상업 자본이 돼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제 수공업을 만들고, 그러니까 수공업 공장을 만드는 거야.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그러다 나중에 이놈의 사람들이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 손을 기계로 바꿔버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군 원정, 그 다음에 신학로 개척, 그 다음에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그러니까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다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관된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서양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십자군 원정, 그 다음에 신학로 개척,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게 이제 소위 근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는, 그리고 이제 평등주의가 만들어지는 그 계기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소위 유럽이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소위 18세기부터 유럽의 금융자본들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이런 AAA 지역 이런 데로 이제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면서 그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중심의 문화가, 서양 중심의 철학, 서양 중심의 문화가 지배했던 게 190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중심의 문명과 문화가 확립된 게 18세기로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18세기부터 18, 19, 20세기, 3세기를 서양이 지배를 한 거야. 정복을 해서. 그 지배하는 그 정복했던 시대에 그 주도권을 잡은 게 누구냐? 결국 그 중세 유럽에서 성장했던 고리대금업자들. 한마디로 금융업에 손을 댔던 애들. 그 금융업에 손댄 애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던 거야. 유대인들이 유럽의 고리대금업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돈을 많이 축적을 해놨는데, 이제 이 탐욕이 뭘 만들어? 1차 세계대전을 만들잖아.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망하잖아요. 독일, 터키 이런 데가 싹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독일이 망하고 나서 많은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독일은 특히나 이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그 독립이 늦어. 약간 통일이 늦어. 영국하고 그 프랑스는 잔다르크 이야기. 잔다르크 이야기가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국가를 형성할 때야. 그러니까 여러분 로빈훗이라는 전설 알죠? 로빈훗 전설이 뭐냐면, 로빈훗 전설에 보면 거기 무슨 왕이 돌아오는 얘기가 나오잖아. 걔가 영국의 통일 왕조의 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이제 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주도권, 유럽의 주도권을 놓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일찍이 그러니까 통일 왕조를 만들어. 그 힘으로 이제 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럴 때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통일 필요성을 못 느꼈어. 왜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탈리아나 독일이 뭐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되게 비문명인 걸로 알고 있잖아.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도시 경제가 발달해 있고, 도시 국가별로 워낙 잘 살았기 때문에, 베니스가 유럽에서 제일 부자였어. 그 당시 베니스가 유럽의 제일 부자였고, 밀라노나 베니스나 이런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들이 그 지금 지어놓은 성당들 있잖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를 상징해.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도시국가가 워낙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필요성이 별 필요가 없었어. 독일도 마찬가지야. 독일도 프로이센이라든가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다 나눠져 있었는데, 얘네들이 각자 자기네 그 소국가들이 다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통일국가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야. 근데 반면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는 농업국가였고 뒤늦었어. 어디도 보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비렐름 텔 이야기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소위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돼 있었어. 동쪽에 가까울수록 더 발전되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항구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만큼 많은 문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 국가가 필요 없이 지내다가 18세기 가서 그러니까 19세기죠 거의. 18, 19세기 가서 보니까 통일 왕국을 이룬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뒤늦게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통일했단 말이야. 뒤늦게 통일을 해서 식민지 전쟁에 뛰어드니까 이미 다 나눠먹고 끝난 거야. 마지막에 뒤늦게 이제 뛰어든 개미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단 말이야. 독일에서. 그러다 쫄딱 망해. 이제 전쟁에 지는 거죠. 그 자본이 만들어낸 틀에서 지고,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유럽에서 이제 독일이 완전 쫄딱 망해서 완전히 이제 탈탈 털리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난 게 히틀러야. 그래서 그 히틀러가 소위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묶어내면서, 우리가 뭐하러 이 돈을 다 물어내냐.
그래서 세계를 다시 한번 정복할 생각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그 다음에 일본의 외왕, 얘네들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일본의 군부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이 세 세력이 뭉쳐갖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그때 히틀러가 독일을 통일해가지고 세력 기반을 만들 때 특히 이제 산업을 발전시켜서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야. 그때 이제 30년대에 독일의 산업을 막 발달시켜서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데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유태인을 학살한 거야.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잘 살았던 게 유태인들이었기 때문에 유태인의 자본을 뺏어서 그 돈으로 독일 산업화의 비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그게 핑계를 대는 게 이제 그 유태인 학살, 유태인이 예수를 못 박았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군의 그 철십자, 우리나라 절마크랑 비슷하잖아. 독일군의 철십자가 뭘 상징하냐면 예수의 부대란 뜻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자기네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서 유태인들을 죽이는 거다. 유태인들이 옛날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그게 이제 그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한 명분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오늘 좀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히틀러가 유태인이 예수를 못 박아서 죽였다. 그걸 명분으로 삼고 실제로는 유태인의 그 돈, 자본을 뺏기 위해서 유태인 학살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그 돈으로 이제 산업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히틀러가 독일인들의 99%인가 92%인가 지지를 받아서 총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그게 이제 그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독일에서 유태인들의 자본을 막 뺐을 때 진짜 돈 많은 유럽 유태인들은 다 토낀 거야. 어디로? 미국으로 다 도망간 거야. 미국으로 막 다 도망가면서 뭘 가지고 도망가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걔네들이 가장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을 그 자본을 가장 부피가 작은 걸로 만들려고 만들어낸 게 다이아몬드였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로 다 환전을 해가지고 들고 미국으로 튀었고 걔네들이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뭐라 그러나 청원을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게 다이아몬드가 미국에서 그렇게 흔해졌기 때문인 거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던 이유가 그 2차 대전 이후야. 유태인들이 전부 다이아몬드를 갖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 미국의 다이아몬드가 많아져서,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청원을 한 거였지. 다 말짱황이야. 먹지도 못하는 거 그거 갖다가 돈을 엄청 쏟아붓고 지랄들이잖아. 근데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 미국의 청원 문화가 생긴 거였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간 유태인들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어디다 투자했냐? 무기산업에 투자한 거야. 1940년대부터 무기산업에 투자를 해서 30년, 40년대에 무기 자본이 형성이 돼. 그 유태인 무기 자본이 지금 이제 무기 회사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래 놓고 이제 이 무기 회사들이 그 철로 된 무기, 금속으로 된 무기만 만들다가 뭘 생각해? 생화학 무기들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생화학 무기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게 60년대, 70년대? 예, 그때 이제 생화학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들을 만들었다. 그래 놓고 그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 백신을 만들고 그 치료제를 만들어서 통제하고, 그러다가 뭐가 생겨? 제약회사를 얘네들 또 차린 거죠. 그래서 이 제약회사들을 가지고 방제 이야기가 듣고 싶으면 기다렸어야지. 어디서 이렇게 잡소리야. 너 인피니트 컴백 무대인데 인피니트가 처음 나오는 거 봤어? 예. 자, 이게 미안해요. 이게 다 우리 아프리카 시스템의 문제야. 이 들어올 때 수준이 되는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닌 애들 내지는 수준 미달인 애들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들어온 거야. 이게 다 내 잘못이고 아프리카 시스템의 잘못이라 내가 사과하는 마음으로 블랙 걸게. 빠이빠이.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이 유태인의 자본이 만들어지고 그 유태인의 자본들이 어디에? 무기회사하고 제약회사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으로 장악한 게 뭐냐? 미디어야.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텔레비전이 그렇게 지배적이지 않았어요. 예,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라디오와 신문이 세계를 지배했어.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널리즘이라는 게 살아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70년대에 세계적으로 텔레비전이 전부 보급이 되는 거야. TV가 보급된 게 70년대야. 그 다음에 이제 이 80년대에 TV가 전부 대중화되고 그 TV 가격을 낮춰갖고 전부 이제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비디오 킬 라디오 스타.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이 영상 매체가 라디오 스타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이제 노래가 나왔잖아. 7, 80년대 노래죠. 70년대 노래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영상은 영화 스크린으로만 봤지 텔레비전 수상기가 전 세계에 그렇게 다 배치된 게 아니었어. 근데 70년대 80년대 지나가면서 TV 수상기가 전 세계에 보급이 됐는데 80년대 중반 노래. 그러니까 봐봐요. 80년대 중반에 그 노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그렇게 텔레비전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많이 전파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0년대는 TV가 별로 없었고 70년대에 시골에서 기밀 이노끼 레슬링 할 때 이장님 댁에서 모여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동네 요지 동네에 잘 사는 집,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모여가지고, 막 그 텔레비전으로 막 그 기밀 이노끼를 보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때 막 잘 사는 집에서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면 온 동네가 초토화됐잖아. 충격의 동안이. 와, 보통 우리는 다라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갖고 수박을 놨는데 이 집은 하얀 문짝을 여니까 거기서 막 냉기가 나오면서 수박이 딱 나올 때 동네에서 완전히 그냥 짱 먹는 거였지. 그래서 그 집 자식은 애들이 때리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집 자식들이 애들 딱 불러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애들만 데려다가 냉장고 위칸을 딱 열어갖고 얼음 과자를 줄 때, 이야, 진짜 빈부격차가 막 온몸으로 다가오던 그런 시대였지. 그게 1970년대. TV하고 냉장고가 막 전파되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을 갖게 된 건 80년대야. 자, 그러면서 세계는 80년대부터 전 세계가 텔레비전이 보급이 됐고 텔레비전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게 80년대야. 예. 텔레비전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게 80년대야. 그래서 TV를 막 보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80년대에 세계적으로 텔레비전이 나오게 되고 그 와중에 88 올림픽이 그래서 이 TV 생중계로 전 세계에 전파가 된 거야. 그래서 그 88 올림픽을 보고 동유럽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되는 거야. 야, 씨발, 서울은 그지들이 버글버글 하다더니 평양보다 잘 살자네. 이래가지고 이제 동유럽에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된 배경. 이거는 텔레비전이란 영상 매체가 세계적으로 보급된 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에 그 공산주의가 사라진 90년대가 뭐의 시대야? 신자유주의가 성립된 시대잖아. 신자유주의 9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금융자본이 미디어를 통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위 부자들을 미화하고 부자를 미화하는 게 그래서 90년대 나와. 귀여운 여인이라든가 영화 귀여운 여인이라든가 부자를 미화하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90년대야. 예. 그래서 이런 그 90년대에 부자들을 미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부자들이 막 뭐라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쇼를 하기 시작한 거. 그게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나타난 모습이고, 그런 다음에 원래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할 때 부자들을 되게 깔봤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내가 봤던 드라마 중에, 옛날 드라마는 보면, 부자들은 별로 그렇게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가난해도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인간상으로 부각됐었어.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근데 90년대부터 부자가 주인공이 되고 가령 비버리 힐즈의 아이들 비버리 힐즈의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드라마들이 나올 때쯤에 아마 2000년대에 나왔던가 그게? 그런 비버리 힐즈의 아이들이라든가 부자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90년대 이후예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90년대, 2000년대, 20년을 지나서 30년째를 맞이하는 게 지금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80년대 이후에 발달된 미디어들이 그 소위 이제 그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야. 부자가 정의다. 부자가 옳다. 그러면서 부자 중심의 논리들을 쭉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 핵심에는 전부 뭐가 있다? 유태의 자본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유태인 자본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프리메이슨의 전설이고, 그런 전설에 미혹되는 건 등신 쪼다새끼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의 이 폭력의 흐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폭력의 문제, 소위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러, 자, 이 니스 테러 나타난 다음에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지금 프랑스가 비상시국이었어. 프랑스가 작년부터 프랑스 테러가 나타났잖아. 그래서 비상체제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니스 테러로 비상체제를 연장하게 된 거야. 느낌이 딱 오지 않아? 이 정치적인 목적이야. 니스 테러의 목적이 소위 그 프랑스의 비상계엄령을 연장시키려는 목적으로 나온 테러라는 거지. 보셨죠? 권력의 욕심인 거야. 이게 이 테러가, 이 테러도 결국은 망치면 말이 빨라요? 결국 테러의 목적이 정치적으로 이 프랑스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 EU의 그 누구니 메르켈이 인권, 메르켈이 수호하고 있는 독일 헌법의 제1조항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거잖아.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인류 전체의 공존공영과 존엄성을 지키겠다라는 메르켈에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게 프랑스 자유주의자들이야. 프랑스의 자유주의자들이 모든 인권의식, 그 프랑스의 엊그저께 특히 7월 14일이었잖아. 7월 14일이 무슨 날이냐?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야. 그 프랑스 혁명, 여러분 그 영화 보셨잖아요. 나 감옥 갔을 때 나온 영화인데. 장발장.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아니라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의 배경이 뭐냐. 프랑스에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그래놓고 그 프랑스 혁명이 완성되는데 200년 걸린다 그래. 20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1789년 7월 14일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세상이 막 좋게 변할 줄 알았어. 근데 누가 나타나? 자코뱅당하고 왕당파가 나타나가지고 결국 좌파 우파, 그 좌파 우파의 대결 나더러 와가지고 좌파예요 우파예요 많이 물어보잖아. 그래서 걔네들한테 그 새누리당이 좌파냐, 새누리당이 무슨 파니? 그리고 물어보면 우파요. 그런 것들은 우파의 개념도 모르는 것들이 좌파냐 우파냐 묻는 거잖아. 좌우지간 이제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급진주의자들과 좌파 급진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우파 보수주의자들이 거기서 이제 대립을 했고, 그러면서 혼란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 자코뱅당이 소위 이제 프랑스의 급진주의 좌파 세력이 전부 다 제거당해. 그러면서 그때 나타난 게 나폴레옹이고, 1790년대에 나타난 게 나폴레옹이야.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성장을 해서 프랑스를 완전히 장악하는 게 1800년대 초반이고, 그래서 이 프랑스를 장악한 이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 사람들이 또 오죽 성깔이 한석가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성격을 잠재우기 위해서 온 유럽에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전파하겠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자유와 인권 의식을 유럽에 전파한다 그러면서 유럽에 정복을 떠난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거부한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민족주의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자유와 인권 의식을 유럽에 전파하겠다고 유럽에 정복을 시작을 하고,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반대해서 생긴 게 각 나라별 민족주의야. 그게 이제 19세기 사상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이 만들어지고 막 이러던 시대에 그 혁명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유럽의 시민혁명은 누가 일으킨 거냐? 유럽의 자본가들이 일으킨 거야.
유럽의 자본가들이 세금을 많이 뜯기니까 세금을 내기 싫어서 그래서 자본가들이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시민혁명을 만든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 시민혁명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그 민자는 시민을 얘기하고 이 시민은 누구냐? 자본가를 얘기해. 자본가들이 이제 국회로 들어가서 세금을 자기네들이 허락 없이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이 시민혁명의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서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나 잔혹하게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막 수십 년을 감옥에 가둬두고 이런 그 악랄한 그 시대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 레미제라블이 그 주인공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혁명 이후에 프랑스의 우울함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게 그 레미제라블. 그래서 이 레미제라블도 어떻게 보면 소위 그 주인공 장발장이 저기 하는 거잖아. 결국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코제트네 엄마하고 코제트를 도와준다는 얘기잖아. 일종의 부자를 미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아주 잔혹한 그 프랑스의 경찰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공권력과 자본가의 대립이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작품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일 수 있을 것 같아. 좌우지간. 그게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유럽의 역사.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났어. 그래서 그 7월 14일에 일부러 그 테러를 일으킨 거야.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프랑스에선 7월 14일이 축제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소위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는 문장이 나와. 엄청난 문서야. 그 문서가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권리장전, 그 다음에 독일의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인권선언, 요 세 가지가 자유와 인권에 대한 상징적 문서야. 그 문서인데 그 프랑스 인권선언문이 채택되는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 7월 14일이었던 거야. 그 7월 14일에 일부러 테러를 일으켜서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의 자유와 인권의식을 짓밟은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지금 다시 비상체제를 연장시킨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왜 프랑스의 지금의 집권 세력이 아주 무능한 거야. 왜 무능하냐? 이게 이제 EU체제가 됐잖아? EU체제가 됐는데 그 프랑스에서는 다른 산업이 발달한 게 없어. 프랑스에 자동차가 있긴 있는데 프랑스의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지 않아. 자동차 중에 제일 유명했던 건 독일이었잖아. 독일의 자동차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자동차도 못 들어와. 일본 자동차가 독일 자동차보다 싸게 팔아가지고 그나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자동차가 있긴 있는데 그 프랑스 자동차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 밀리는 추세인 거야.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수출품은 뭐야? 와인이잖아.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수출품이 와인이야. 그래서 프랑스의 많은 땅이 그 농경지이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고, 그쵸? 향수, 와인 이런 게 팔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향수나 와인이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경제 부국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미국, 일본, 독일 뭐 이 정도였잖아. 프랑스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가장 부자는 또 아닌 거야. 예, 그런 상황이죠. 프랑스는 이제 관광업 이런 게 발달되어 있고. 근데 이제 EU 체제가 되면서 그 EU 체제는 모두가 다 유로를 다 똑같이 쓰기로 한 거야. 근데 각 나라마다 물건의 가격들이 달랐는데 다 똑같이 이제 유로를 쓰게 되면서 거기서 적응하는 자와 적응하지 못하는 자, 거기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경제적인 약자들은 유로 체제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리스가, 여러분 이제 그리스는 영화 뭘 보면 되냐면 맘마미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맘마미아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나오는 배경이 그리스야. 그 그리스의 특징이 뭐냐면 산악지대야. 그리스는 이제 산악지대라서 그리고 돌섬들이야. 잘 보면 그리스의 배경이 보면 돌섬이야. 다 돌로 된 섬들이야. 경치는 죽여줘. 근데 농사가 안 돼. 예. 그리스는 경치는 너무나 막 그 기암괴석들과 그 바닷가로 그 푸른 지중해하고 어우러진 그 돌섬들이 이루어내는 멋진 경치가 아름답지만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업이, 그리스산 자동차 있어? 없잖아.
그리스산 무슨 시계가 유명해? 아니잖아. 그리스에선 먹을 게 없는 거야. 가장 유명한 게 해운업인데, 왜? 그게 옛날에 이제 그리스는 옛날부터 그리스의 무역이 발달했고, 그래서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고, 그래서 그리스의 범선이 세계적으로 아주 우아하고 멋진 그런 이제 산업이었잖아. 그래서 조선업이 발달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그리스의 조선업이 발달되어 있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해운업이라고, 이 지중해가, 율리시즈 전설에 보면 막 율리시즈 주인공이 집에 가는데 십몇 년 걸리잖아. 그 지중해가 이제 거기가 원래 산악지대인데 산악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배가 침몰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네 고향 가는데 십몇 년 걸린 얘기가 율리시즈 전설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중해에서 그리스는 세계를 막 정복하고 이게 무역업이 발달하면서 지중해의 해저 지형을 잘 알아서 해운업이 발달했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지. 오나시스 그 선박 사기왕이라며. 오나시스가 선박 왕은 왕인데 사기왕이라며. 그 선박 보험 사기를 그렇게 많이 쳤다고 그러더라고. 좌우지간 그러니까 그리스는 관광업 말고는 살 게 없는 거야. 그런 그리스에서는 유럽인들이 와갖고 많이 이제 관광을 해주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없어서 물가가 비싼 거야. 소득에 비해서 물가가 비싸. 그러니까 이제 그렉시트 문제가 터졌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렉시트 문제가 결국 EU가 금가기 시작한 상황이야. EU가 금가기 시작한 상황.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또 이 EU가 그렇게 금이 가면서 소위 이 세력 변동이 막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결국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미국의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나 브렉시트 문제가 터지는 거나 이 모든 원인이 뭐냐 하면 소위 아까 이야기한 1% 유대 자본이 전 세계의 모든 이윤을 쪽쪽 빨아가지고 지네가 돈을 다 뺏어 먹은 거야. 피를 빨아먹은 거야.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가 멈춰버린 거야. 전 세계 중산층이 몰락했고 전 세계의 중산층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다음 전 세계가 소위 알파고니 뭐니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이렇게 뭐 무인 자동차 무인 시스템이 막 만들어지면서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산층들이 몰락하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 돈 벌어서 세금을 내고 인류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서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은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내기는 싫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만든 체제를 지금 지네들이 뒤엎는 중이야. 무너뜨리고 뒤엎는 중이야. 그러면서 이 트럼프라든가 브렉시트, 그렉시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결국 세계 대자본이 자신들의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서민들의 피를 다 빨아먹은 자기들의 창구만 열면 돼. 지금 세계 평화는 간단해요. 1% 금융자본이 전 세계에서 빨아들인 그들의 창고를 열어야 될 때야. 근데 그 창고를 열기 싫으니까 세계의 모든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야. 박근혜나 트럼프가 그동안의 많은 전통과 법을 무너뜨리는 거와 마찬가지야.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세계의 흐름이 1%의 자본가들이 쌓아놓은 그 창고에 있는 재물을 풀면 전 세계인이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어. 뭐라 그러나, 뭐, UN 난민기구 뭐 얘기하고, 뭐, UN 뭐냐, 애기들,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무슨 많은 국제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가난하냐. 결국 1%의 금융자본들이 전 세계의 자원과 자본을 전부 다 움켜쥐고 그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이 미친놈들이 달나라 관광 개발을 하고 있잖아. 뭐 1조 원을 주면 된다든가 1억 원을 주면 된다든가 달나라 우주여행 그거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지랄이잖아. 유니세프. 결국은 그 돈을 쓰다가 그 돈을 쓸 데가 없어갖고 그걸로 우주 관광여행을 가는데 실제로 우주 여행이 인체에 해롭다는 거야. 우주 방사능으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굉장히 극단적 골다공증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우주여행 자체가 그 가임기 여성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막 그 상품으로 개발하면 그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 결국 그들의 창고만 열면 전 세계인이 다 똑같이, 여러분 그 왜 토탈리콜이라는 옛날 토탈리콜 봤어요? 옛날 영화 토탈리콜을 보면 그게 이제 그 화성이라는 그 영화도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철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화성의 식민지를 인간들이 건설해 놓고 그 화성의 식민지에 그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숨겨둔 상태에서 그 오염된 공기 속에서 막 그 화성의 식민지에 그 화성인들이 막 기형으로 변해가는 그런 내용이잖아. 맨 마지막에 결국은 그 산소가 쫙 공급이 되면서 전 화성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야. 지금 1%의 금융자본의 창고 속에 있는 돈, 그 돈을 이것들이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해.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하는데, 쓰지도 못할 돈을 창고에 쟁여놓고 그 돈이 아까우니까 그걸 돈을 나눠 쓰자는 사람들의 그 유럽의 기본소득이, 스위스의 기본소득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얘기야. 지금 이제 이 유럽의 브렉시트나 지금 유럽의 난민 문제나 그렉시트나 스위스의 기본소득 문제는 다 연관된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문제나 결국은 1%의 창고에 있는 자본을 풀면, 그래서 다 같이 나눠 가지면, 나눔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화성에서 그 산소가 뿌려지는 것처럼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그게 하기 싫어서 지금 저 지랄 연병들을 하고 있는 거야.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99%, 얘네들이 지금 결정한 건 뭐냐면 99%의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자들, 가장 그 약한 인류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장애인 복지 이런 것들을 막 없애고, 그 다음에 가난한 서민들에 대한 이 복지를 없애서 그들을 이제 무너뜨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 이거 돈 한 푼이라도 받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나가서 데모해. 이런 거 요구하는 거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몸뚱이를 방패막이 삼아서 자기네들의 그 창고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게 지금의 그 세계의 흐름이다. 그 속에서 이제 프랑스 니스 테러,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터키의 쿠데타를 보면, 자, 이 오바마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 그저껜가?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난리가 났어. 그런데 몇 시간 안에 장악을 못한 거야. 몇 시간 안에 터키 군부가 완전한 장악을 못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후하고 그 오바마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발발하자마자 우리는 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12시간인가 하루인가 지난 다음에 오바마 입장이 나와. 근데 이제 이 터키의 그 대통령이 이제 휴가 갔던 상황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진압당한 거야. 쿠데타군이 진압당하고 이제 터키 대통령이 돌아온 거지. 돌아와서 지금 미국에다 요구하는